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개방하라며 최후 통첩을 했었죠. 그런데 시한을 12시간 앞두고 조금 전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닷새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건지 미국 움직임부터 신은석 기자가 전합니다. 테헤란 곳곳에 폭발음이 울립니다.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8시 44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가장 큰 곳부터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There are gas-fired thermal power plants and other type of plants. 테헤란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다마반드 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하게 꼽히고 서부의 라민, 남동부의 케르만 발전소도 거론됩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과 아바단 정유단지도 대상으로 오르내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부시에르 원전에 주목했는데 타격받을 경우 방사능 누출로 체르노빌급 대재앙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다리 폭파 작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에너지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 마감 12시간을 앞두고 이란과 휴전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란의 발전소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닷새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전을 끝내려는 미국이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미군 해병대 등 지상군은 중동 지역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원유 생산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시키고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30일 해병 원정대 2,200명을 태우고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 해군 상륙함 트리폴리함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27일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하르그 섬이 유력합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하르그 섬을 장악해 돈줄을 재고 향후 전개될 종전 협상을 주도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초입의 캐슘 섬과 호르무즈 섬도 잠재적 공격 목표로 거론되는데 해협 통제권을 흔들려는 시나리오입니다. 미 본토에서 출발한 11 해병 원정대와 군함 세척도 인근 해협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이란 쪽에서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군사작전도 할 수 있는.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한편으론 물밑 협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협상안 구상에 착수했다며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시설 해체 등 6대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중동 내 미군 기지 폐쇄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초유의 에너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개방하더라도 글로벌 석유와 가스 시장이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거란 내용입니다. 전쟁 전보다 40%가량 원유 생산량을 낮춘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들의 정상화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LNG 최대 생산기지인 카타르 파괴시설 복구에도 2달 가까이 걸린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심각하다며 비축유 추가 방출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We will look at the markets. If it is necessary, of course, we will do it. But we will look at the conditions, we will assess the markets and discuss with our member countries.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압박사 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선박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걸프 국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22개국 성명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군사작전 참여엔 신중한 입장인데 이란과 미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란발 에너지 위기가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입이 중단되면서 실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곳이 생겼고 반도체 분야도 원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전남 여수의 LG화학 NCC 2공장이 오늘부터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도 정기점검 일정을 3주 앞당겨 가동을 중단하고 여천 NCC는 오늘부터 프로필렌 생산을 중단합니다. 석화업계는 가지고 있는 재고로 최대한 오랫동안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셧다운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납사 수급이 좀 어려워서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고 중동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는 절반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수입 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봉쇄 장기화로 수입 물량이 사실상 끊겼고 가격은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나프타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헬륨, 선박 강제 절단에 필요한 에틸렌가스 등 원재료 수급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단순한 유가 급등을 넘어서 이제 석유나 가스 기반 원재료의 동시 공급 분한으로 번지고 있는 국면인 거죠. 정부는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공급망 지원센터를 꾸리는 등 원재료 관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원료로 하는 산업 재료들까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중에는 4월 에너지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길어지면 5월부터는 마땅한 해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빠져나와 충남 대산항에 입항한 이글 벨로어호. 원유 200만 배럴을 실어온 이 배를 끝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은 끊겼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는 한 달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봉쇄가 풀린다 해도 유조선 도착까지 3주가 넘게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비축량마저 낮은 액화 천연가스, LNG는 국내 수입량 14%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생산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4월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비축유랑 대체 물량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들어올 2,400만 배럴 분량의 UAE 추가 도입분으로 당분간 버틴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를 방출합니다. LNG도 호주와 북미 등 다른 지역의 수입량을 늘려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5월 이후엔 심각한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각국의 생산 차질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결국 글로벌 인프레 압력을 좀 자극하면서 글로벌 경기에는 상당한 좀 타격을 좀. 전쟁 초기 기름값이 급하게 오른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내 4대 정유사에 담합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오늘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힘들어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수축산업자들인데 휘발유와 경유는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이들이 주로 쓰는 등유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초록 식물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시사철 실내 온도 25도 유지가 필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농업용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업용 등유는 한 달 새 13% 넘게 뛰었습니다. 6개월 난방하고 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 든다는 그 소리예요. 20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인건비부터 모든 농자재 값이 이게 급상승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기는 처음이죠. 정부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등유 판매점의 표본이 적어 가격 하락이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실제 가격은 내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기름이 오르면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재값도 오르지만 물류비든 뭐든 다 오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다 반영이 돼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요. 등유를 사용하는 축사를 비롯해 일부 양식장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유는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축산업과 어업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물가를 크게 올릴 것이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등유값. 늘어난 생산비 부담이 밥상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야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당원 투표를 거쳐 본경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데 오늘은 나란히 내부 비판은 줄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3명으로 예비 후보를 압축한 국민의힘 상황까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온 박주민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외화 내빈에 빗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외화 내빈성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정원호 후보는 스스로를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필승 카드라고 했고 전현희 후보는 오 시장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교통공사에 대한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임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김영배 후보도 구청장 시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정책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정원호 후보의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대회 참석을 놓고 네거티브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이틀 동안 본경선 후보 3명을 압축하는 당원 투표가 시작되자 당심 공략을 위해 일제히 오 시장 공세에 나선 겁니다. 오 시장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 등 민생 문제에 집중했는데 오 시장 측은 야당 유력 후보를 흠집내 경쟁력을 알리려는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비상한 각오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3파전이 시작되며 오 시장을 향한 후보들의 견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오 시장이 선대위 출범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희숙 전 의원은 한강버스를 두고 구시대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경선이 진행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부산 관련 특별법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를 찾아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략가로 통했던 박 시장의 삭발, 이례적인데요. 대구에선 컷오프 당사자들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이틀째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발기를 든 부산 지역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박 시장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박 시장이 민주당을 향해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정계 입문 22년 만에 처음으로 삭발에 나선 겁니다.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은 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통과를 시킨 반면에 우리 부산 법안만 빼놓았습니다. 이게 지역 차별입니다. PK에서 민주당보다 당 지지율이 15%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지역 현안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선 경쟁자인 주진 의원도 민주당의 부산 홀대를 지적하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무엇을 했냐고 협공했습니다. 그러자 전 의원도 직접 매듭 짓겠다며 내일 원내 지도부를 면담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시장 삭발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한 공관위 결정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은 막가파식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직격했는데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도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6월 시작하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 민주당은 전 상임위를 가져가 여러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독식과는 무관하게 필리버스터를 30차례 이상 야당이 할 정도로 밀어붙였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눈물을 훔칩니다. 중수청 공소청법 처리 이후 검찰 폐지 성과를 보고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느린 입법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6년 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검수완박,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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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미 22대 국회에선 각종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며 31차례나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일방 폭주로 더럽혀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 배분 시점이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당이 주말 새 강행 통과시킨 국정조사 계획서엔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명백한 수사와 재판 개입으로 위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수뇌부는 말이 없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대북 송금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여당은 이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젠 조작 수사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의혹 등 모두 7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건지 의심된다며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건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실제 국정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 역시 국회가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수사검사들을 조리돌림해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 업체는 평소에도 크고 작은 불이 잦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불이 날 때마다 업체 측의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직원들은 업체 측에 소방 신고 대신 자체 해결에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재 신고 14분 만에 인근 소방력까지 총동원됐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좀 2주간 하면 한 번씩 났어요. 살청유라고 해서 휘발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근하면 막 야간에 불렸다는 얘기 막 듣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2023년 5월과 6월 한 달 새 2차례나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용접 불티가 기름때에 옮겨 붙은 건데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방지 조치를 권고했지만 직원들은 바뀐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 올리고 근데 그리고 또 업체에서 와서 또 이렇게 또 다시 수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소방차 오고 하면은 좀 이제 복잡하고 하는 게 화재 위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고 개선 요구했었기 때문에 인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측이 화재 위험을 방치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전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숨진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2024년 아리셀 화재 피해자 가족들도 현장을 찾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바뀐 게 없다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방화복 차림의 감식 요원들이 내려앉은 공장 내부로 들어갑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화재에 불탄 설비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경찰과 소방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 감식엔 피해 유가족 2명도 참관했습니다. 1층 생산 라인이 있는 건물입니다. 경찰은 당시 설비 상태와 가연성 물질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화재로 숨진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불이 난 건물 화장실에선 유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거고 사실은 발견된 장소가 이번에 DNA가 검정 안 나온 한 분하고 그 옆에 계신 분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공업 공장과 공장 대표 등 임원진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헬스장 불법 증축과 나트륨 불법 적재를 지시했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안전 관련된 자료, 예방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대피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20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피해자 가족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똑같다. 1년 8개월 전에 아리셀 사고 어떻게 판박이냐. 안전사고 불감증, 그 사전에 징조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낮에는 경북 영덕의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잔해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내 한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붙어서 연기가 많이 났었고 그 상태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불은 동력 장치인 터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다란 날개 3개 가운데 2개는 화염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불로 터빈 주변과 날개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때문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블레이드가 떨어진 거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80m 높이 발전기에서 떨어진 불꽃이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4대를 투입해 5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가 워낙 심하게 발생했고 그 블레이드 부분이 낙하의 위험이 있어서 현장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화재 원인과 함께 작업자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불이 난 풍력 발전기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무너져 내렸던 다른 발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특별 안전 점검도 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갓길에 멈춰선 사이 풍력 발전기가 도로를 덮치며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방으로 튀는 파편이 차량을 덮칠 듯 아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일 경북 영덕 풍력 발전단지에서 발전기 한 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쪽이 바람의 부하를 확 더 받으니까 이제 타워가 꺾이고 날개가 타워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화재가 난 발전기와 나란히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 5일, 2월 20일 날 점검을 실시했어요. 가동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은 영덕 풍력단지에 있는 24기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북, 제주 등 전국적으로 81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일이든 모터든 모든 부품들이 상태가 아주 나빠진다. 전선이 단선이 되거나 스파크가 튀거나 이래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잇따른 사고에 가동 중단이라는 땜질 처방을 넘어 노후 발전기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책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통은 저자의 생각과 정보를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이죠. 요즘 서점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이른바 딸깍 도서가 많습니다. 어떤 출판사는 AI로 1년에 9,000권 넘게 책을 쏟아냅니다. 이 책들은 과연 읽을 가치가 충분할까요? 소비자탐사대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고대 그리스 시대 고전인 오디세이아 번역본을 펼쳐보니 유명한 고전인데 번역은 AI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뜻하는 스불제, 남의 사정은 알바 아니다라는 뜻의 알바노 같은 신조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글 발음을 가르쳐준다는 책에는 완전히 틀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넓다를 넓으다로 발음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신라를 신라로 읽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한 출판사는 AI를 활용해 작년 한 해 9,000권 넘는 책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20권이 넘는 수치입니다. 출판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가 책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만에 58쪽 분량의 원고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완성되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들은 AI 출판은 이미 광범위한 현상이라며 내용 검토 및 교정에 인간의 작업도 상당 부분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근데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모르겠어요. 안 나옵니다. 너 같으면. 생각이 없어요. 책에. 샀다면 약간 좀 괜히 샀다. 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AI가 하도 정교하게 내용을 또 편집해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표절을 찾기는 현재 기술로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AI 이용을 막을 순 없지만 허위사실 적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할 자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류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과 이란의 맞대응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맥없이 추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제 상황, 이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래소 전광판이 하락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폭락했고 5,4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조 원가량 사들이면서 역대 최대 순매수세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간 우리 증시를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도 6, 7%대 급락했습니다. 오늘 하루 날아간 시가총액만 309조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증시도 휘청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S&P 500과 나스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후에 문을 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중동 전쟁이 장기화 기로에 섰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하고 해병대 등 지상군까지 투입하면 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고물가,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겪게 돼서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와 물가, 환율이 모두 높은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이달 들어 20일까지 원유 수입액이 작년보다 28%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70%를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58달러까지 급등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517원을 넘기며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마저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되면서 빠르면 5월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해 준 게 맞다고 한 과거 인터뷰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라 봤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건진법 사건은 설명을 다 했는데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397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취임 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오늘 정말 봄이 왔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따스한 봄볕에 서울에서도 봄을 알리는 꽃 개나리가 평년보다 일찍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산기슭을 따라 피어난 개나리로 서울 응봉산 전체가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일찍 핀 꽃들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서울의 개나리 평년 개화 시기는 이달 28일이지만 개나리는 이미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상춘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봄이 일찍 온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나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광주와 경북 구미는 21도까지 올라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처럼 포근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벚꽃이 일찌감치 피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펴준 이 꽃들 덕분에 저희가 봄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산림청은 경남 지역에서 31일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4월 7일쯤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시기가 조금씩 당겨질 예정입니다.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개화율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화 상황을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꽃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생강나무는 전국적으로 오는 26일, 진달래는 다음 달 3일 만개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3, 4일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저녁 7시 7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4번 출구 근처에서 SUV 한 대가 횡단보도 쪽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본인 2명을 포함해 보행자 4명이 다쳤는데 이 중 여성 1명은 차량에 깔리면서 다리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엔 50대 운전자만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여 국에 생중계한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80개 가까운 나라에서 시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데 류주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곧바로 이번 공연의 의미와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역사적인 광화문 공연, BTS의 컴백 무대에 전 세계 온라인도 들썩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생중계한 공연 실황은 공개 하루 만에 77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저희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타이틀로 정했고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 역시 흥행에 불이 붙었습니다. 발매 4일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돌파했고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타이틀곡 수임이 이틀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we promise to keep swimming together.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love you, ARMY! Love you! BTS 컴백과 함께 2020년 발표된 Life Goes On도 5년 만에 차트에 재진입해 7번째 10억 스트리밍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왕의 귀환을 증명한 BTS는 미국 뉴욕 특별 행사와 현지 인기 토크쇼인 지미 팰런 쇼에 출연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갑니다. TV조선 류주영입니다. 이제 K-팝과 문화는 BTS의 광화문 공연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이돌 스타의 컴백 무대였지만 사실상 국가 차원의 지원과 통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더에서 문화부 박소영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전 세계가 광화문에 우뚝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방탄소년단 7멤버의 퍼포먼스도 물론 훌륭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집중시킨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제 공연에서 단 한 장면을 꼽자면 저는 이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등장을 하고 아리랑이 흘러나왔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광화문 일대가 이제 광화문 월대가 본 무대랑 완전히 겹쳐지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주인공이 BTS가 아니라 오히려 광화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해외 팬들의 머릿속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 그리고 BTS가 하나로 연결된 어떤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요. 공연 그렇습니다. 준비에 대해서. 네, 애초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보이는 공연장에서 사고에 대비를 해서 안전을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좀 과한 예측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력을 낭비했다라는 비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26만 명이 모일 거란 예상이 나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만 명 정도가 모인 걸로 나타났죠. 광장이라는 공간이 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모두의 것인데 애초에 공적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민간이 주최하는 대형 행사에 투입되는 공공인력의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 뭐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싶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K-팝 전용 공연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아마 BTS가 좀 남긴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해외 팬들이 대형 K-팝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적인 공연장이 있다면 이런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대개 스포츠 시설을 빌려서 공연을 하는데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대관을 하는 것이 경기 시즌에는 쉽지가 않고 또 공연을 할 때마다 설비를 설치했다가 치우는 일이 좀 비용 소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할
때 양질의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소위 패싱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봉구에 지어지고 있는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지금 추진 중인 공연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뿐만이 아니고 좀 첨단 음향 시설과 시스템들을 조명 시스템을 갖춘 규모 면에서도 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연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K-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은 있습니다만, 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도 또 있죠. 네. BTS의 뒤를 이을 또 다른 K-팝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아마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K-팝 산업 전체가 BTS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랙핑크나 스트레이키즈처럼 이미 해외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BTS의 유산을 잘 계승하는 동시에 또 차별화를 하면서 K-팝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K-팝 포레버가 가능하게 저희들 육성도 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지도부를 보면 김정은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인사들인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외교와 내정, 군사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장직에 추대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추대사에서 김정은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 14기 회의 때 선대와의 연결성과 계승성을 강조했던 걸 넘어서 김정은에 대한 찬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혼연일체 불가항력으로 정의롭고 원대한 리상과 융성의 목표 실현을 향해 더욱 힘차게 용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조직 구성에서도 김정은 측근을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가 눈에 띕니다.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의 측근이었던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조용원은 16년 전 후계자로 추대될 때부터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내각 총리를 역임하며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김덕훈도 국무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자기가 발탁한 인재들이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김정은을 보좌한다. 이미 공고화했지만 더욱 공고화됐다. 김여정은 국무위원 명단에서 빠졌는데 위상 변화라기보다는 당 총무부장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막말을 했던 대남 강경파 리선권 전 외무상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근처에 살다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4명 중 1명꼴로 염색체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이 100만 명이나 되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폭발력은 50에서 150킬로톤, 히로시마 원폭의 3에서 10배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졌는데 반경 40km 내 8개 시군 거주민만 108만 명에 이릅니다. 통일부가 2017년과 2018년, 최근 3년 등 5개년에 걸쳐 풍계리 인근 지역 탈북민 214명에 대해 누적된 방사선 양을 측정했는데 25%에 이르는 53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사선 최소 검출 한계인 0.25 그레이 이상의 피폭량이 나온 겁니다. 의료적 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일반인에게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53개 염색체가 변형이 일어난 인원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통일부는 CT 촬영 등에 의한 의료적 방사선 노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들이 핵실험으로 피폭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과 지난해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1964년)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을 확대하려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합니다. 미 국방부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에 진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권력은 계속 숨기려 하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투옥과 파산 위협을 무릅쓰고 언론의 길을 택했습니다.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Nixon win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publish. 숨길 게 많고 힘으로 숨길 수 있는 권력은 법이란 이름으로 어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권의 검찰이 여러 사건을 조작했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의혹 같은 7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정조사법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국정조사 대상 대부분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사건 자체를 없애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해석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례가 있었다고 그걸 다시 한다는 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에 대해 일관되게 쌍방울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자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이 묻히진 않을 겁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면서 민감하게 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권 성향인 유시민 작가조차 왜 이런 모임을 하냐고 냉소적입니다. 법은 느립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권력은 빠릅니다. 반면 조급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죠. 문제는 그 순간입니다. 법을 따를 것인가 넘을 것인가. 법 위에 권력이 서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언제 어떻게 국민을 향할지 모릅니다. 3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법은 왜 있나였습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제주는 벚꽃이 활짝 펴 만개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광주, 제주 산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질도 나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늦은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춘천 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